눈치도 못 받는 것이 내 아들 앞길이나 막지 말고 조용히 나가. 전 시아버지는 저를 집 밖으로 밀쳐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짐 하나 챙기지 않고 나왔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리고 이혼 8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도 낯선 여자도 전 시어머니까지 한 단체 대화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몰아붙이면 무너질 거라 믿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8달 동안 단 하루도 준비를 멈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하루가 평온할 거라 믿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곧 깨달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뜬 이름 석자가 손끝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최병수, 이혼 도장을 찍은 지 8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팀장 승진을 앞두고 직장 근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 남편 강준호와 함께 살던 시절의 물건은 단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고 그 집 냄새조차 기억에서 지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최병수 전 시아버지의 이름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였지만 결국 꾹 눌렀습니다. 인사말이 오가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최병수가 숨도 쉬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그 돈 내놔. 오늘 안으로.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돈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 통장에 들어온 500만 원. 그거 내 돈이야. 당장 보내. 건강관리지원금 명목으로 보험사에서 입금된 돈이었습니다. 전 시아버지 명의의 암보험 계약자는 저였습니다. 이혼 당시 준호가 두 손을 모으며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보험만큼은 끊지 말아달라고, 보험료는 본인이 매달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 호의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8달 동안 제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준호는 단 한 번도 돈을 넣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보험료는 고스란히 제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병수는 저의 침묵을 다르게 읽었는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배은망덕한 것. 우리가 뭘 어쨌다고 돈을 가로채.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로챈 게 아니라 계약자로 입금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는 저한테서 나간 돈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병수는 대답 대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화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알림창을 확인한 순간 위장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낯선 단체 대화방에 초대된 것이었습니다. 대화방에는 최병수, 전 시어머니 박순자, 준호, 그리고 저장된 이름이 없는 번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먼저 글을 올렸습니다. 늙은이 병원비 가로챈 년이 뭘 잘났다고 버티는 거야.
뒤이어 준호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편찮으신데 양심도 없냐?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의 메시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언니가 너무하네요. 언니. 저는 그 단어를 2번 읽었습니다. 이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병원 영수증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이름란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와 외도 중인 여자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뒤집어 엎었습니다. 대화방 알림은 계속해서 떴습니다. 욕설과 함께 준호와 그 여자가 번갈아가며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지난 8달간 빠져나간 보험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하필 지금 이 보험금에 이토록 집착하는가. 단순히 돈이 아쉬운 것이라면 진작에 해지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자 변경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보험금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 손을 거쳐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통로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보험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담원이 연결되자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 보험 계약에 최근 수익자 변경 신청이 들어온 적 있나요? 잠시 기다렸습니다. 상담원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최근 특이 이력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확인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방문 상담을 권해드려요. 저는 전화를 끊고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보험금을 위해 어떤 사전 작업을 해두었는지, 그리고 준호가 그 돈을 왜 그토록 급하게 필요로 하는지 저는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알림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화방 알림을 껐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자꾸만 오래된 냄새가 코끝에 걸렸습니다. 준호의 부모님이 살던 그 집의 냄새였습니다. 곰팡이와 튀김 기름,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살아밴 눅눅한 기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준호의 어머니 박순자가 식탁 앞에 앉아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빚독촉장이 한 움큼 들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종이들이었습니다. 합산하니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순자가 봉투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혼자 갚기엔 벅차니까 이제 가족이 됐으니 같이 해결해야지.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내미는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박순자의 눈빛에는 당연하다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전 준호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수를 하나씩 장만하며 모아둔 저의 결혼 자금 전부를 그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내어줬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도 모른 채 이후 5년 동안 준호는 월급을 집에 가져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카드값이 많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친구에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활비를 댔고 시댁 경조사까지 챙겼습니다. 박순자는 명절이 되면
친정에서 보내온 선물 상자를 거실에 쌓아두었다가 밤중에 몰래 빼돌렸습니다. 한 번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한우 세트가 통째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박순자의 친가 친척이 찾아왔을 때 박순자가 그 한우를 자기 손으로 직접 보낸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걸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먹다 남은 잔반을 처리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서서 한술 떴는데 목구멍이 막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안 것은 결혼 이듬해였습니다. 준호의 지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가 빌려간 돈을 못 갚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물었고 준호는 제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부인했습니다. 목소리 하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준호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무렵 박순자는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중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를 못 갖는 며느리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우셨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박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준호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닷새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준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뒤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달랐습니다. 박순자는 그 사실을 제 탓으로 만들어 동네에 퍼뜨렸습니다. 최병수는 제 명의를 제 허락 없이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면서 갚겠다고 쓴 차용증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형사 앞에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형사는 저를 믿는다고 했지만 조사실 문을 나오는 제 발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최병수에게 따졌습니다. 최병수는 의자에 앉은 채 발을 탁자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가족 일을 가지고 경찰까지 들먹이냐? 준호의 외도를 확인한 것은 이혼 2달 전이었습니다. 준호의 전화기에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저는 증거를 정리해 준호 앞에 꺼내놓았습니다. 최병수가 거실에서 들어오더니 제 어깨를 잡고 밀쳤습니다. 등이 벽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최병수가 쏘아붙였습니다. 시도 못 받는 것이 아들 앞길이나 막지 말고 조용히 나가. 저는 그날 짐을 챙기지 않고 나왔습니다.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딱 하나 챙긴 것이 있었습니다. 최병수 명의의 상가 건물이 팔렸다는 서류였습니다. 이혼 재판을 앞두고 갑자기 처분됐다는 그 건물. 서류 봉투 안에는 실제 거래가와 신고 금액이 다르게 적힌 계약서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삿짐 사이에 끼워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재판이 끝나고도 그 봉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랍 안쪽에 넣어둔 그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가 조금 누렇게 바랬지만 숫자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닫고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흥신소 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잠을 줄이고 움직였습니다. 흥신소 소장은 말수가 적고 눈이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아 준호와 최병수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을 조용히 나열했습니다. 소장은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이틀 뒤 소장이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소장을 만났습니다.
소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준호의 회사 계좌 이동 내역과 상간녀 이름으로 된 차량 계약서 사본, 그리고 최병수가 병원을 드나든 날짜와 보험사에 접촉한 기록이 담긴 정리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장씩 천천히 넘겼습니다. 준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확인 중이라고 했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그 돈이 흘러간 곳은 상간녀의 외제 차 리스 대금과 명품 구매 내역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이름은 서하은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전 남편의 전처를 빌런으로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콘텐츠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소장이 캡처해온 채널 기획안에는 제 이름이 직접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최병수 쪽은요? 소장이 다른 종이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쪽이 더 노골적이에요. 최병수는 석 달 전부터 병원 두 곳을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들의 소견서 내용과 보험사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소장이 나란히 놓으며 짚었습니다. 이건 제출용으로 따로 만든 겁니다. 가짜 진단서였습니다. 최병수는 실제 검사 결과보다 병세를 부풀려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의 계약자는 저였습니다. 수익자를 준호로 바꾸는 서류에 제가 도장을 찍어주면 준호가 그 돈을 받아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메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 구조가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험료를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놔둔 것도 이혼 후 연락을 끊지 않고 단체 대화방으로 저를 끌어들인 것도 전부 제가 이 거래에 자발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소장이 봉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실 건지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지금 급합니다.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여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을 다 듣고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진 서류들, 원본 보관 상태는요? 이중 계약서 원본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본과 녹취입니다.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움직일 수 있어요. 상대가 먼저 나오게 두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보안팀장에게도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올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뻔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을 건드릴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장의 번호를 찾아 누르면서 전화 연결음이 울리는 동안 사무실 건물 유리 외벽을 올려다봤습니다. 건물 곳곳에 달린 카메라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3번 찾았습니다. 변호사 이수연은 서류를 검토할 때마다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패를 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회사 근처 법무법인 건물 4층 컨퍼런스 룸 앞에 섰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최병수, 박순자, 준호, 서하은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병수는 팔짱을 낀 채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준호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서하은은 가방에서 립스틱을 꺼내 바르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수연이 옆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 4개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최병수가 팔짱을 풀며 턱을 들었습니다. 합의금 얼마 줄 거야? 시간 없으니까 빨리. 이수연이 봉투 하나를 최병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최병수가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 한 줄 읽더니 손이 멈췄습니다. 최병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험 사기 공모, 서류 위조, 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장입니다. 박순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뭘 위조해? 말을 제대로 해. 그때 컨퍼런스 룸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성 둘이 들어왔습니다. 보험사 특별조사팀 직원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최병수 씨가 제출하신 진단서, 발급병원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원본과 내용이 다릅니다. 최병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조사팀 직원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보험뿐 아니라 가입하신 전체 보험 계약에 대해 강제 해지 및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박순자가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보험 수십 년을 넣었는데 그게 말이 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문이 열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이 들어와 준호 앞에 섰습니다. 준호 회사의 감사팀 직원이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횡령 금액 1억 2천만 원, 사용처는 차량 리스 대금과 명품 구매로 확인됐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오늘자로 파면이고 형사고발 절차 밟습니다. 서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수연이 서하은 앞으로 문서 하나를 밀었습니다. 앉으세요. 이수연이 서류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영구 정지 결정이 났고 그간 발생한 수익 전액은 위자료로 압류됩니다. 서하은이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다 괜찮다고 했잖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준호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서하은이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의자째 뒤로 밀렸습니다. 최병수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두 사람을 향해 소리쳤고 박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소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낼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같은 건물,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 2장이었습니다. 최병수가 굳은 눈으로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이수연이 말했습니다. 이 서류를 근거로 명예 신탁 사실이 확인됐고 세무조사 의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해당 건물은 압류 후 경매 처분됩니다. 최병수가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무언가 들어찼다가 천천히 꺼졌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인지 저는 알았습니다. 5년 동안 제가 그 눈빛 앞에서 입을 다물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최병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보험료를 대신 내드리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나라에서 주는 걸로 쓰세요. 최병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컨퍼런스 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소리치는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자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최병수, 박순자, 강준호, 서하은. 4번 터치했습니다. 4개의 번호가 차단됐습니다. 1층에 내려서자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단단하게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유리문을 밀고 바깥으로 걸어 나갔습니다.